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오늘의 증시 박지영입니다. 홍성진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압박하면서 다시금 연준의 독립성이 재점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 덕분일까요? 뉴욕 증시 벌써 기대감이 여실히 느껴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가운데 투자자들 역시나 엔비디아의 이 어닝 서프라이즈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일 장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가 진행되죠. 생생하게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오늘 새벽 필리조선소를 방문하면서 다시 한번 미국과 조선업에 대한 협력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어제 우리 증시에서 기대했던 만큼의 반응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조방원 본격적인 차익 실현 구간에 들어간 건지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텔에 이어서 이번엔 로키드 마틴이 지금 도마 위에 오른 상태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지분 인수 가능성이 검토되는 중이라고 하죠. 관련된 소식들도 자세하게 알아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굿모닝 오늘의 증시 출발합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는 연준의 독립성 리스크를 떨쳐내고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흔들기가 악재로 작용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불안감을 모두 떨쳐내면서 3대 지수도 일제히 반등한 하루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3% 오르면서 4만 5천 중반까지 올라섰고요. S&P 500 지수는 다시 6,500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나스닥 지수는 0.4%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편 채권 시장은 국채 입찰 결과를 주시했는데요. 2년물 국채 입찰 응찰률이 2.69배로 상당히 높게 나오면서 수요가 견조함을 시사했는데요. 이 2.69배라는 수치는 지난 12월, 그러니까 한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죠. 해당 소식에 10년물 국채 금리도 소폭 빠지면서 4.26%까지 밀려났고요. 달러 인덱스, 지금 달러화는 연준의 독립성 훼손 리스크를 주시하고 있는데요. 98 초반까지 다시 악세로 돌아섰고 반대로 역외 환율 시장에서 현재 원달러 환율은 1,395원대에서 거래 중입니다. 자, 그럼 밤사이 외신들이 주목했던 키워드들도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오늘 준비한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트럼프와 연준의 갈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하면서 지금 연준 흔들기를 지속 중인데요. 파월 의장에 이어서 약간 시즌2인 느낌인 거죠. 이와 관련해서 쿡 연준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고 권한이 없다고 반박 중이고요. 연준 관계자들도 가세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해임이 가능하다라고 주장 중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벌써 후임자 물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연준과 트럼프 대통령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컨퍼런스 보드가 집계한 소비자 신뢰 지수입니다. 지난달에 비해서는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시장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와줬는데요. 다만 세부 데이터 쪽에서 특히 기대지수 쪽에서 경기 침체 경고음들이 발견되고 있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경기 침체가 최근 들어서 사라진 키워드가 맞긴 하지만 그래도 당분간 좀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하고요. 이어서 세 번째로 준비한 키워드는 인텔에 이어서 도마 위에 오른 로키드 마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에 이어서 이번에는 로키드 마틴의 지분 인수를 검토 중이라고 하죠. 실제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어느 정도 팩트 체킹을 하기도 했는데요. 인텔에 이어서 로키드 마틴의 지분마저 인수할 경우에 트럼프 행정부의 기업들에 대한 이 영향력 아니면 뭐 장악력이라는 표현도 맞을 것 같은데 갈수록 더 심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더 자세한 기업 이슈들 이번엔 김현수 아나운서와 체크해 보시죠. 네, 기업별 이슈들, 종목별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7개 기업 상황부터 점검하고 가시죠.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간밤의 키워드를 정리해 보자라고 하면 연준의 독립성이겠습니다. 이런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들은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해 줬는데요. 엔비디아의 기대감 덕분일까요? 지수 자체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안에서의 개별 종목단의 IB들의 의견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베어드에서는 테슬라, 현재 재무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흐름도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오늘장에서는 1.5% 오른 채로 마무리됐다는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BCA의 의견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애플은 계속해서 AI의 캐파를 늘려가고 있죠. 가정용부터 이제 9월에는 아이폰 17의 출시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애플이 관세, AI 전략 등으로 우려 요인을 해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하지만 머스크 CEO, 테슬라의 머스크 CEO가 애플과 오픈
AI에 대해서 제소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왔죠. 이 부분에 있어서 AI 관련 캐파 어떻게 가져가는지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핀비즈맵 상황 체크해 보시죠. 오늘의 전반적인 증시 상황입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모두 초록불을 켜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왼쪽 끝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기술주 안에서는 약보합권으로 장세를 가져가고 있고요. 그 외의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강보합권을 지켜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텔에 이어서 이제는 방산주까지 지분을 추가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진행이 된다면 로키드 마틴의 97%가량의 생산을 미국에서 하겠다라는 건데 이런 소식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장 로키드 마틴은 1%가 약간 넘는 상승, 1.73% 상승했다라는 점 확인하겠고요. 특히나 오늘은 주요 기술주들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팔란티어부터 램리서치까지 함께 상승했다라는 점 확인하겠습니다. 또 개별 종목들, 주요적으로 나왔던 개별 종목의 이슈도 확인해 볼게요. 트루이스트 측에서는 AMD의 가격 경쟁력 외에 제품 경쟁력도 주목할 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암스홀딩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제 나왔던 소식이었죠. 어제 조방원 같은 경우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묻어 있었던 반면 그 외에 약간 깜짝 소식을 발표했던 건 대한항공이었습니다. 대한항공으로의 수주 소식이 나오면서 보잉 같은 경우 간밤 3.5% 상승했다라는 점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제약바이오단의 이슈입니다. 일라이릴리가 간밤 급등했는데요. 간밤 5% 넘는 상승 만들어냈습니다. 경구용 다이어트 약,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임상 치료에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크루즈와 리조트 관련주 요즘 좀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이 부분도 함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라는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초록불이 만연한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했다라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안에서도 소형주 단의 변화를 주목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간밤 러셀 2000 지수가 4% 넘게 급등했는데요. 요즘 AI 버블론도 점점 고개를 다시금 들고 있고 빅테크에서 중소형주 단으로 매물이 출하되고 있다. 점점 매물이 옮겨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중소형 단의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오늘은 사이버 보안 업체 옥타가 장을 마감한 이후에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어떻게 실적이 나왔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흐름 짚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장 넘어가 보시죠. 오늘 옥타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한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이후의 흐름은 애프터마켓 그리고 그 다음 날의 장중 흐름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장중에는 0.24% 상승 곡선 그려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실적 자체 어떻게 나왔을까요? 매출과 함께 EPS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장중 차트도 가지고는 왔는데요. 그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 마감한 이후에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0.24% 상승했습니다. 옥타의 2분기 주목할 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실적 발표에서 수치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이런 걸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현재 5시 반을 기점으로 어닝콜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어떤 점을 좀 확인해 봐야 할지 CEO의 기조를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5월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둘러싼 거시적인 불확실성으로 가이던스 자체를 좀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던 옥타. 하지만 이 지난 실적 발표, 바로 간밤에 나왔던 실적 발표에서 CEO는 이런 언급을 내놨습니다. 사업 자체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언급을 내놨는데요. 일단 지난 어닝콜 그리고 지난 실적 발표에서 옥타는 사상 최고치의 실적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번 실적 발표인데 이 전 실적 발표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흐름이긴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EO가 이런 언급을 남겼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어닝콜에서 조금 더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지를 한번 팩트 체킹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수치 자체로 비교해보면 옥타는 4개 분기 계속 유지해오고 있는 순유지율 자체는 계속된 100% 내외를 보이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확인하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가이던스는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매출과 함께 EPS 모두 수치 자체로는 상향 조정이 됐다는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분기 내에서 사이버 보안 업체들은 전체적으로 훈풍에 불어타고 있는 분위기를 보인다는 점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적 발표 기업까지 만나봤고요. 이제 구체적인 투자 전략 세우러 가보시죠. 자, 이번에 미국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움 말씀에 타이건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밤사이 불거진 게 이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의 갈등입니다. 약간 네. 시즌2 느낌도 있는데
파월 의장에 이어서 이번엔 쿡 연준 이사를 계속 지목 중이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 연준 장악 시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모기지 서류 위조 혐의로 이제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의 임기가 2038년까지입니다. 네. 만약에 저라도 제소를 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분이 역시 그 트럼프가 해임 권한이 없다. 그래서 임기 보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법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연준 대변인도 마침 성명을 통해서요. 연준 이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임을 할 수 있다. 최종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부동산 이슈 자체가 뭐 이게 해임까지 갈 문제는 아니다 이런 그렇게 반응인 거네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해임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네. 미국 역사상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고한 첫 번째 공식 사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연준 이사 과반수로 확보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정책 결정에 훨씬 더 수월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정말 대놓고 약간 얘기를 하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도. 참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네. 있고요. 지금 아까도 그 방위산업체 예. 지분 로키드 마틴 얘기도 로키드 나왔었죠. 마틴이죠. 그래서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또 인텔 하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국가가 기업을 소유한다. 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독재가 정말 그 전횡과 독재가 네. 이루어지고 있는데 참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관련 이슈들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자, 그리고 도마 위에 오른 게 또 다른 게 있죠. 바로 관세랑 디지털세 관련 내용들입니다. 네. 디지털세도 그렇고 계속 잡음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디지털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사실 유럽 쪽에서 많이 이게 유럽 쪽에서 나왔었죠. 많이 예. 이루어진 거거든요. 사실은 EU가 대상인데 네.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디지털세를 부과했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 디지털세를 부과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했고요. 그러면서 중국 기업에는 면죄부를 주고 있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EU가 디지털 시장법하고 디지털 서비스법에 대해서 자체 규정 변경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또 2차적으로 이 디지털 서비스법 관계자에 대해서 미국에 들어오는 비자를 제한하는 직접적인 또 제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복 조치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캐나다는 또 미국의 이 압박으로 인해서 디지털세 시행 직전에 철회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영국을 포함한 EU 국가는 그대로 여전히 그렇죠.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쪽 이슈도 있지 않았습니까? 히토류 관련해서 어떤 내용 나왔죠? 네, 중국이 지금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는 그 압박 조치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은 항공기 부품이라는 더 강력한 협상 카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히토류 수출을 통제할 경우에는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또 해결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말을 바꾸고 있어서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히토류와 관련해서는 이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 어제도 이제 대표님께서 잠시 짚어주시긴 했는데 관련주들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앞서도 잠시 얘기해 주셨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이 기업 지분 인수 논란이 계속되는 중입니다. 지금 뭐 인텔에 이어서 이번엔 로키드 마틴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이 이슈 어떻게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인텔 자체도 그 10% 지분을 인수한다는 거에 대해서 리스크 초래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텔이 주로 해외 고객이나 공급업체 또는 외국 정부의 부정적인 반응이 우려된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유 기업에 대해서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 이거 생각해 보면 너무 확실하게 예. 답이 나오는 얘기고요. 그렇죠. 또 두 번째 전체 매출의 76%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게 지금 인텔의 현실인데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과 연동이 된다 그러면 이것 자체가 리스크라고 말씀드릴 그럴 수 수도 있잖아요. 있겠네요. 네, 그리고 정부의 지분 참여로 인해서 최대 4억 3,300만 주 정도 주식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 주주의 의결권이 축소가 되고 또 주주 가치도 희석되는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네 번째인데 향후 이제 정권이 교체되면 트럼프 인기가 끝나고 나면 거래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럴 수도 거고요. 있겠네요. 또 각종 소송이나 정치적인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거는 정말 벗어날 수 없는 리스크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행정부의 지분 인수에 대해서 사실 로키드 마틴 같은 기업도 방산주이면서 국가 안보와 직결되고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렇게 된다고 하면 자체적인 지분 매각이나 주주에 대한 의결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훼손하는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사회주의나처럼 공산주의에서 할 내용이지 자본주의가 지분을 국유한다는 건 사실 저는 여태까지 들어본 바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이 당황스럽죠. 연준인데 이제 기업까지 이제 장악하는 느낌이 들긴 해요. 지금 그렇습니다. 인텔이어서 로키드 마틴까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인데 로키드 마틴 오늘 주가 자체는 괜찮긴 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대표님께서 누차 얘기해 주신 것처럼 좀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는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무거운 주식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고가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로키드 마틴을 한번 주가 흐름을 말이 나온 김에 한번 보시도록 하죠. 그래서 이게 LMT라고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한번 차트 모양을 보시면 이 흐름이 그렇게 상당히 탄력적이거나 그런 종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가주예요. 455달러 정도 돼 있고요. 지금 저점이 410달러에서 올라오는 중인데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요. 이걸 주봉으로 한번 보신다고 하면 역시 주봉상으로도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움직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지분 인수가 주가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인텔 같은 경우도 처음에 지분 인수를 한다 그럴 때는 상승을 했었지만요. 지금은 20달러에서 24달러에서 하락하거나 박스권에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빠졌더라고요. 네, 하락하고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매각이나 또는 뭐라 그러죠? 지분을 매각하거나 아니면 주가를 기업을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국유 지분을 정부가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관련 조언들 투자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월가에서 증시 전망 자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죠? 지금 사실은 월가에서 보고 있는 경우는 지금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이 인플레보다 고용 시장의 위험을 더 의식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원래 모건 스탠리는 내년 3월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어요. 상당히 좀 보수적인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변화가 있나요? 올해 9월하고 12월 25bp씩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방향 전환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바클레이스나 BNP 파리바, 도이체방크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도 9월달 인하 가능성에 동참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 하는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투자은행별로도 확실히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전망이 좀 많이 엇갈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자, 이번엔 빅테크 기업들의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애플은 어떤 이슈가 있었죠?
네, 지금 애플은 이제 9월 9일 날 애플 파크에서 스티브 잡스 극장이라는 곳에서 예. 애플 아이폰 신제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렇게. 아이폰 17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패드 에어, 뭐 그다음에 맥북 에어 라인에 이어서 아이폰 에어로 명명된 최신 아이폰의 슬림 버전도 이제 공개할 예정이다 예.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애플 워치, 아이패드 프로, 그다음에 비전 프로 헤드셋 이런 웨어러블 기기 예. 같은 경우도 같이 이제 공개할 예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애플이 이렇게 서둘러서 이 신제품을 공개하는 이유에는 제가 예. 보기에는 그 생산 거점이 주로 중국과 인도를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서둘러서 공개를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는 이 아이폰 17 시리즈가 공개가 주가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폰 17이 그 두께는 굉장히 얇아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 두께의 중요성은 전에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그 밖의 성능이나 이런 걸로 보강을 해야 되는데 네. 크게 기대할 게 없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올해 뭐 아이폰 판매량이 3분기에 2억 3,500만 대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컨센서스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그래서 목표가는 250달러에서 지금 240달러까지 투자은행들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보시면 오늘 마감 주가는 229달러였는데요. 지금 보시면 위아래로 길게 꼬리가 달려 있는 게 보이는데 예, 이게 그렇네요. 사실은 장 마감할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애프터 마켓에서 보면 한 주가 거래돼도 이렇게 259달러를 찍거든요. 예, 그래서 큰 의미 지금 부여를 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애프터 마켓이 반영된 흐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240달러와 250달러를 돌파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지금 240달러 목표로 들어가기에는 10% 수익을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건데 예.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이 애플 17 시리즈가 이제 공개가 되면 차익 실현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신제품 행사가 어떻게 뭐 강력한 상승 트리거가 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진단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밤사이 일라일릴리가 주가가 큰 폭으로 급등했는데 임상 실험과 관련해서 뭐 좋은 결과가 나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경구용 비만 치료제 오르포글리포론이라고 하는 이 약이 예. 이제 임상 3상을 사실 통과했어요. 예. 두 번째 주요 임상 신상에서 제2형 당뇨병을 동반한 비만 환자들한테 10.5%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FDA 승인이 임박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면서 주가가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제 그 72주간에 걸쳐서 평균 10.5%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는데 투약 중단을 했을 경우에도 평균 9.6%의 체중 예. 감량을 보였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그동안의 당뇨 비만 치료제가 이 주사제 형태였는데 이제 경구용이니까 먹는 비만 예, 그렇죠. 치료제가 되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훨씬 투약이 용이해졌다라는 측면에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노보노디스크와 달리 식이요법상의 제한도 없다라는 예.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보노디스크보다는 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라이릴리 주가를 한번 보시면 이 무거운 주식이 하루에 5.49%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래 꼬리가 길게 달려있는 양봉이 나왔는데요. 주봉상으로 한번 흐름을 보신다면 아직도 이제 800달러에서 900달러 선 부근에 대량 이 저항선이 돌파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월봉으로 보신다 그러면 역시 이런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가는 900달러 선 정도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아까 말이 나온 김에 이제 그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도 한번 보여드리면 상대적으로
이제 그 일라일리 대비해서 노보노디스크는 2% 하락으로 마감이 예. 됐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비만 치료제는 서로 재료가 나오면서 그렇죠. 아마 주가가 등락을 서로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슈가 있을 때마다 확실히 반응하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아이온큐에 대한 얘기도 짧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온큐는 어떤 이슈 있었죠? 주가가 네. 많이 올랐더라고요. AMD가 이제 IBM하고 차세대 양자 중심 슈퍼컴퓨팅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예.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자컴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을 했고요. 모건 스탠리가 또 6월 말 기준으로 아이온큐 주식 지분을 7.1%를 취득했는데 이게 한 1,860만 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분기 말에는 520만 주 정도 보유했는데 2분기 동안에 보유 지분이 3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거고요. 또 아마존이 아이온큐 지분 3,670만 달러 분량을 인수했다라는 공개가 나오면서 지금 그동안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조정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 상승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주봉상의 흐름을 한번 보신다 그러면 이제 사상 최고가가 54달러 정도 되는데 지금 투자은행 목표가가 55달러에서 60달러까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저는 양자컴 관련주는 아이온큐 정도는 지금 저가 매수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도말씀의 황윤석 타이건베스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